안녕하세요. 태국에 김을 수출입하고 김 제조를 하고 있는 TMK 대표 강병수입니다. 태국에 2011년도에 들어와서 올해로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. 저는 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한국의 김을 태국으로 수입해서 김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그 김을 가지고 김 스낵을 제조해서 또 김 스낵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. 한국에서 이직하려고 준비 중이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태국에 살고 계셔서 놀러 왔다가 이제 심심하기도 하고 또 배가 고프기도 해서 동네 구멍가게를 찾게 됐어요. 그 김 스낵을 보게 된 거예요. 그 당시 때는 이제 네모난 이제 김 스낵이었는데 김 스낵을 보고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태국에도 김이 나네? 그 당시 때는 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태국에도 김이 나네 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패키지를 잘 보니까 한국산 김을 사용했다고 써있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하기도 해서 이제 아버지한테 좀 여쭤보고 또 아버지가 이런 김 과자를 뭐 구멍가게에서 많이 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생이 군산인데 저희 고향 근처에 김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저희 친구 아버님들도 김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궁금하기도 해서 이제 그쪽에 이제 제 친구 쪽에도 연락을 해보고 또 김 스낵 제조하는 태국 공장에도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김을 한번 판매하고 싶다. 가능하겠냐? 했더니 흔쾌히 또 태국 그 업체에서 흔쾌히 한번 샘플 보내봐라. 가격 얼마니?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연락을 해서 또 가격을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거래가 시작된 거죠. 어떻게 보면 관심으로 시작된 첫 거래였는데 그 당시 때 이제 그 김이 이제 환율이 되게 좋았어요. 환율 차이도 좋았고 태국이 그 한국 김보다 중국 김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 때였어요. 그러니까 중국 김이 원래는 한국 김보다 가격이 더 싸고 한국 김이 더 비쌌었는데 그 시절부터 한국 김 가격이 더 싸고 중국 김 가격이 더 비싸진 타이밍이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격을 제시했는데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한 2배 정도 장사라고 봐야죠. 그러니까 원래 저는 직장 생활만 하다가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지냈었는데 한 번에 큰 목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 괜찮네.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태국에 정착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이렇게 김을 한국에서 수입해서 태국 이 거래처에다가 판매를 해서 큰 수익을 얻었어요. 얻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까지 이렇게 잘 얻었는데 세 번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. 이제 김을 잘 모르니까 한국 쪽에서 김을 이제 좀 안 좋은 김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낸 거죠. 그래서 이제 고객이랑 같이 이제 김을 열어봤는데 김 품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고객 쪽에도 이제 크레임을 넣은 거죠. 어떻게 보면 돈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한 컨테이너의 김을 크레임 받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바로 접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김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그 공장을 많이 가봤거든요. 저는 원래 이제 QA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보면 좀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보는 눈이 좀 있다고 하죠. 그래서 이제 그 공장을 보니까 나도 김 스낵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김 스낵 만드는 그 친구한테 그럼 내가 한번 김 스낵을 만들어서 너한테 판매를 하면 어떻겠니? 제안을 했어요. 그 친구가 한번 해보라고 또 흔쾌하더라고요. 그래서 김 스낵을 그 당시 때는 이제 뭐 큰 공장도 아니고 한 50평 정도 되는 그 작은 그 창고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김 스낵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. 처음에 김 스낵을 제조하는데 걸린 시간이 1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양념 바르고 뿌리고 뭐 구워보고 이게 아니야 저렇게 해봐야 돼 이렇게 해봐야 돼 해서 한 달 반 정도 고생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사실은 단순한 작업이었긴 한데 그 온도라든지 또 숙성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눈으로 봐서 알지만 잘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1달 반 정도 하여튼 뭐 계속 작업을 해서 결국에는 1달 반 후에 거래처에서 와서
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OEM을 시작하게 된 거죠. 뭐 힘든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, 제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면은 그 쿠데타 일어나기 전에 그 데모 한창 할 때,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키우려고 확장을 좀 했었거든요. 확장을 하면서 그 뭐 자금도 제가 돈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자금을 많이 끌어모아서 시작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벌고 계속 까먹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뭐 빚도촉도 있었고, 또 뭐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때문에, 자금 사정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죠. 그 당시 때 한 3, 4일 정도는 커피하고 뭐 담배밖에 안 폈던 것 같아요. 뭐 밥이 안 넘어가니까 목근형 앞에서 밥이 안 넘어가요. 돈 때문에 그런 거, 자본, 그 다음에 앞이 안 보이는 거지. 왜냐하면 코로나하고 지금 비슷한데 그 당시 때도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계속 데모는 계속하고, 뭐 저쪽에서 뭐 총 쐈다, 뭐 저쪽에서 폭탄 터졌다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풀릴지도 모르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되게 좁아요. 시야가 좁아져서. 그리고 되게 쪼들려요. 되게 쪼들려요. 그래서 되게 뭐 음식도 안 들어가고, 그 당시 때는 제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, 뭐 옆에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죽어라 죽어라 하는 듯 했어요.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. 그래서 진짜 이렇게 힘들구나, 그래도 사람들이 죽겠구나 정도까지, 죽지는 않죠, 정도까지를 느꼈죠. 내가 제일 힘들었을 때 우리 가족이 제일 큰 힘이 됐죠. 먼저 1차적으로는 저랑 이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제 동생, 한국에서 이제 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, 제 동생도 그때 되게 힘들었을 텐데, 신혼 초인데도 불구하고 제 동생이 처갓집에 이제 좀 부탁을 해서 자금들을 뭐 어떻게 보면 처갓집에서 좀 꾸기도 하고, 또 여러 가지 이제 돈 되는 것들을 좀 제 동생이 연구를 해서 자본을 좀 많이 채워줬기도 하고, 자본적으로 이제 돈적인 부분을 해결해 준 거는 어떻게 보면 제 동생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해 줬고, 또 제가 이제 심정적으로 되게 많이 힘들 때 저희 와이프가 이제 큰 힘이 됐죠.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라고 할 때 갑자기 이제 와이프가 자기가 많이 힘들어, 왜 이렇게 힘들어해, 그런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. 그 전까지는 와이프한테 뭐 힘들다,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. 내가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런 데모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.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. 와이프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날따라 되게 쿨하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. 자기야 뭐 이렇게 걱정을 해, 뭐 이렇게 힘들어해, 안 되면 접고 한국 가서 자기랑 나랑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사람들한테 빚 갚자. 너무 걱정하지 마라.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내가 행복하다고 태국에서 그러니까 제일 행복하다고 느꼈던 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거래처, 메인 거래처 오다를 처음 받았을 때, 처음 그 30억짜리 거래를 딱 시작했을 때, 계약서에 사인을 서로 딱 했을 때, 나는 그때 내가 떼돈을 벌 줄 알았지. 그때 제일 기분 좋았지. 결론적으로 그때 그렇게 남지는 않더라고. 근데 그 계약서에 처음 서명을 할 때,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빛이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네, 저는 만족스럽습니다. 뭐 반면 교사인데, 뭐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았다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? 경제적인 거를 떠나서 내가 한국에 살았다면, 저는 이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왔으니까 한국에서 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할 때 집에 거의 뭐 퇴근을 뭐 12시, 1시? 주말에는 자기 바빴고, 그 생활이 아마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을까? 근데 사실은 태국에서 생활은 그렇진 않거든요. 좀 더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, 또 어떻게 보면 나한테 또 주어진 시간들이 좀 더 있고 좀 더 여유롭고, 저는 그런 것도 되게
만족스러운 태국 생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태국 사람이 아니니까, 그러니까 뭐 비자 문제라든지 또 내가 한국인 사장이기 때문에 뭐 정부라든지 뭐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, 우리는 공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 쪽도 많이 와서 검사를 하게 되고 또 경찰들도 와서 많이 보기도 하고,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인 사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박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좀 항상 느끼는, 뭐 1년에 한 번씩 느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. 태국에서 만약에 이제 살려고 한다면,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우연한 기회로 사게 됐지만 처음 시작하게 돼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바로 언어였거든. 왜냐면 그 태국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거래라는 게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만약에 태국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좀 언어는 배웠으면 좋겠고, 둘째로는 사실은 이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데, 아 이거 안 되면 뭐 하지 라는 마음가짐은 사실은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되게 어렵다고 봐야 되죠.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국에서 안 되는데 여기 와서 잘 될 수는 없는 거고, 여기서 안 되면 안 된다라는 마음가짐 가지고 뭐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 다들 많이들 힘드실 텐데, 뭐 힘들 때는 진짜 옆에서 죽어라 하는 것 같고 많이 힘든데,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또 용기 내보시고, 또 너무 안 좋은 생각, 어려운 생각 갖지 마시고 기쁜 생각, 좋은 생각 다들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. 화이팅! 처음에 이제 김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팔고 했는데, 우리 그 쇼핑업체에서 나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. 이게 지금 관세가 이제 보통 김이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관세가 보통 한번 나가면은 우리가 5%인데 뭐 20만 바, 30만 바? 그 정도 나가는데, 우리 쇼핑업체에서 저보고 한 10만 바만 주면 관세 안 내고 뒤로 빼면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, 제안을.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사실 한 푼 아끼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, 그래서 그래? 그래서 그렇게 한 1년을 한 몇 컨테이너 정도 이렇게 빼왔던 것 같아요. 한 1년 정도 딱 지나니까 이제 한 장씩 날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관세를 내라. 니네 왜 관세를 안 냈냐. 그래서 관세 플러스 벌금까지 해가지고 한 장씩 받았어요. 그러니까 20만 바면 20만 바를 다.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. 우리 태국말로 따이또라고 하는데, 따이또를 그 관세 걔네들한테 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한 1년 뒤부터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총 금액이 한 240, 40만 바 정도 됐는데 어이가 없잖아. 그래서 그걸 들고 쇼핑업체에 찾아갔지. 야 이게 지금 관세가 나왔는데 이거 어떡하냐. 쇼핑업체가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, 이거 방법이 있다. 회사를 일단 문을 닫아라. 회사 문을 닫고 회사를 다시 만들어라. 이거 말도 안 되지. 사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뒤로 따이또 주고 빼는 거는 지금까지 난 한 번도 없어요. 애들 뭐 밥값은 챙겨주 그 정도는 하지만 나는 지금 그 이후로는 한 뭐 7년 8년 동안 뒤로 뭐 김을 빼오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. 그리고 법적으로 항상 문제되는 거는 안 해. 왜냐면 태국은 지금 당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도 뭐 잘 해결할 수 있지, 지금 당장은. 근데 그 뒤에 뭔가 큰 문제가 항상 그 뒤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오더라. 그래서 나는 뭐 그래요. 막 경찰, 서장, 뭐 누구 뭐 장관 뭐 나도 이렇게 돌아오면 알 수도 있지. 근데 난 절대 연락 안 해. 문제 생겨도.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들도 뭔가 다른 뒤로 뭔가 따이또를 줘야 되거나 아니면 커미션을 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 뒤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. 그래서 되도록이면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항상 법적인 절차, 그래서 태국법을 잘 알아야 되고 잘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. 어딘 교훈은? 절대 법대로 해라. 뒤로 뭐 이게 안 된다.